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 비핵화를 문제로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한편 네덜란드에 모인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GDP의 5%로 늘리는 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상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트럼프가 개입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조정 국면을 맞게 됐고 다음 주 이란과 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다시 언제든 충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든 협정이 깨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휴전협정은 틀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보다 더 확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양국과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지쳐 있다. 그런 부분에서 확전을 좀 피하려고 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서로 공격을 주고받을 때 다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도 갖고 있는 재고가 떨어질 것이고 그것에서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그 양국에게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국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국에게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의 핵 능력을 어느 정도 퇴보시키는데 성과를 거뒀고 국내적으로 지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란과 그 확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란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 이런 목표라면 확전할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우려하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면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마스와 가자 지구의 전쟁에 몰두하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다시 이전의 어떤 그 전쟁 양수로 돌아가는 거고 하마스 괴멸에 몰두하다 보면 가자 지구에 혼란이 가중될 거고 그럼 헤즈볼라라든지 여타 이제 주변에 프락시라고 하는 저항의 축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참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중동이 세계 화약고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완전한 핵 프로그램 폐기 종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 좀 전열을 가다듬는 약간 좀 쉬어가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협상을 한 것인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그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핵 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냐, 이게 단기냐, 중장기냐, 상황이 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네. 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은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해가지고 현재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란이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그건 에너지 그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를 다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할 거고 미국이 바라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쓰는 이 부분이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하는 우라늄 농축을 핵무기 수준까지 높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것 이런 부분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이미 2015년에 JCPOA라는 핵 협상을 했어요. 그것이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제 폐기하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 부과됐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경제 제재가 단기별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핵 협상을 통해 가지고 경제 난을 타개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건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그러면 이란이 우라늄 핵 농축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미국과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얼마만큼 허용할 것이냐 이 부분의 문제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서로 합의만 한다면 핵 협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국의 공습을 통해 가지고 협상의 균형의 추가 완전히 미국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란이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잘
잘 알고 있는 이란이 보다 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협상의 진전을 거두면서 이란이 경제 제재를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눌려서 휴전한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자국 내 여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합의 과정부터 현재까지 이 양국의 전략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략이 훨씬 더 우위에 놓였던 거죠. 이란은 수세에 몰리고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란의 역량이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국제사회에 여과 없이 보여줬던 굉장히 이란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이러한 과정이었고요. 이스라엘은 이번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작년에 10월에 펼쳐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에 10월에 펼쳐지면서 계속 이거를 하마스를 괴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에 대한 어떤 세력 균형, 이란에 대한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분사적으로 해왔고 그러한 결과가 지금까지 나왔고 무엇보다도 이란은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던 미국에 직접적 공습까지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성공적인 그러한 공격이고 이번에 어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란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굉장히 백지수표, 백기투항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계시잖아요. 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정치적으로는 자국민의 사기라든지 국내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란이 자신들이 승리했고, 그러니까 이란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명분을 들고 있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전쟁의 어떤 무력 충돌의 결과는 향후 중동 지역에서 이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사우디 간의 어떤 세력 균형이 있어서 이스라엘 우위의 세력 균형으로 이제 점점 구체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격적인 휴전 국면에 접어든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일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방부가 브리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국에 이 유출된 자료인가요? 이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란이 핵시설 파괴 정도에 대해서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된 궁극적인 이제 원인이 미국의 이 공격이 잘 들어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만약에 이란이 지금 의견이 여전히 상충되고 있긴 합니다만 의견이 좀 수렴이 되고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초반에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핵 능력을 핵시설을 갖다가 파괴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란은 핵심 농축 물질이라든지 시설은 보호가 됐고 이미 피신을 시켰고 원심 분리기 같은 핵심 시설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기 말씀해 주신 국방정보국의 어떤 초기 평가가 몇 개월만 그 어떤 핵 개발 그걸 늦춘 것이다, 지연시킨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당국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몇 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란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협상 카드가 줄어든 거죠. 아무래도 핵 개발 프로그램이 굉장히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핵 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물질의 어떤 그 수준을 가지고서 미국에게 협상력을 높일 주된 카드였는데 그 부분이 많이 상실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협상의 균형의 추가 미국 쪽으로 넘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란이 그걸 고려해서 미국 측의 의도를 많이 반영하는 그런 협상을 할 거고 협상 카드가 많이 없다는 것은 이란이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높여서 미국의 애를 타게 할 그러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원하는 걸 이뤄냈습니다. GDP의 5%를 국방비로 쓰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나토 회원국들이 받아들인 건데요. 이런 내용이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분명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증액에 합의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서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뒤에 서가지고 유럽 동맹과 함께 러시아에게 대항을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니까 러시아와의 어떤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한 거에 대해서 사실상 묵인해주는 이런 수순으로 가니까 동유럽 국가라든지 나토 동맹들은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이제 러시아가 과거 제국의 모습을 되찾아 가지고 서진하면서 영향력을 야금야금 넓힐까 봐 이 부분에 걱정인데 문제는 러시아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유럽의 역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냉전이 끝나고 미국에 의존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자강력, 국방력을 갖다 증강하는데 굉장히 소홀히 했거든요. 그 지금 후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주판을 돌려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자기들이 스스로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서진이라든지 여타 안보 위협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5% 증액이라면 그걸 어느 정도 약속해 주고 그 대가로서 자신들의 안보를 담보받는 것이 낫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사실 예상은 못해서 5%를 다 받아들일까? 네. 물론 3.5%, 1.5%에서 직접적인 군사비, 여타 연간 군사비, 간접 군사 비용을 통해 가지고 5%를 바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럽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든지 유럽 국가들, 나토 동맹 회원들 간의 어떤 경제적 격차를 고려봤을 때 대부분의 회원국이 5%를 맞춘다고 그 합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어떤 부담을 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빠지는 상황, 안보 위협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나토 회원국들은 이 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로도 옮겨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는 뭐 GDP 대비 국방비가 이제 현재 2.4%라고 하는데 5%까지 올리는 게 좀 부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원하는 희망적인 수치일 뿐이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미국 국방부 당국이 확인해 준 것처럼 굉장히 모범적인 동맹이에요. 거의 2.8%까지 쓴 적도 있고 2.3%, 5%. 2.5% 내외를 GDP 2.5% 정도를 국방비로 연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모범적인 동맹으로 미국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고요.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2.5%가 실질 직접적인 군사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럽 동맹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무기의 대부분이 미국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미국산 무기의 바이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기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라는 것은 상적인 숫자고 그걸 위해서 나가는 목표고 사실 우리와 유럽은 상황이 다르죠. 우리의 국방력이나 자강력은 유럽의 그것과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상 칩을 분명히 갖고 있고 옆에 일본이 더 문제일 거예요. 1.8%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규모가 GDP 규모가 더 크니까 우리보다는 국방비 통이 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그리고 지난 1월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2027년까지 GDP 대 국방비를 점점 늘려가겠다. 한 2%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시아 동맹이 유럽 동맹처럼 5%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 대신에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어떤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합의해 주면서 그 대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첨단 무기를 좀 수입한다든가 여타의 어떤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메꿔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에도 국방비 증액을 좀 압박할 걸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앞서 뭐 첨단 무기 수입 같은 거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은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국방부에서 만든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보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중요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라는 거잖아요. 미국 본토를 수호하는 것, 그걸 위해서 남북 국경을 강화하고 미국 내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을 보다 많이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거거든요. 즉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토 수호는 당연한 거고 그 이외에 미국 본토를 넘어간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견제가 가장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중국 견제를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핵심 동맹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핵심 동맹들이 어디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과 일본의 그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어떤 그 재배치를 통해서 많이 뒤로 뺀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주한미군이 만약에 이 과거에 보도 나온 것처럼 4,500명 이상에서 뭐 한 그 상당 부분이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한국의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 자국의 이익을 빠져나간 그러한 주한미군이 다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온다. 이 부분을 한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영향은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주한미군의 중요성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기여하는 그래서 방산협력이라든지 조선협력이라든지 미국이 한국에게 절실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중요성, 그러니까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철통같이 감축 없이 주둔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이 부분을 갖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고려와 어떤 연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여를 하면서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주한미군 감축 없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만남이 성사가 될 것인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서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에 공감을 했는데 일단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일각에서는 한 8월쯤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대한 빨리 양국 정상이 만나시려고 노력할 텐데 이제는 다자회의 G7이나 나토 같이 다자회의 계기에 열리는 약식 양자회담이 아니라 전형적인 양자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뭐 국빈 방문이라든 이렇게 준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행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동 성명이 발표가 돼야 될 거고 그 얘기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국 정상이 만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의라든지 말씀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조선 협력이라든지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무적 논의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국내적으로 어떤 그 홍보할 수 있는 뭔가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셔야 되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그 7월 8일이 이제 그 관세 협의 줄라이 패키지가 나올 거고 양국이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 데드라인을 지킬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7월이나 8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양국 정상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일정과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고려했을 때 8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확인하면서 양국이 협력을 증대해 나가고 그 바탕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다라는 것을 공동 성명에 쓸 수 있을 만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월쯤에는 우리 대통령께서 방미하시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오시면 좋겠는데 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8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그 가시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는데요. 앞으로 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끝내고 싶을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도 어쨌든 자신의 중재를 통해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이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실 거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분명하죠.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담보하는 것. 이 부분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더 진전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이 나온 거 보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는 얘기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굉장히 줄어들고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한 그러한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유럽 대서양 안보의 장기적 위협이다. 이렇게밖에 언급이 안 됐거든요. 과거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신랄하게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세게 나왔는데 거의 사라졌어요.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5%의 어떤 그 국방비 증액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나토 동맹들이 얼마만큼 미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전쟁을 끝내려는 움직임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번에 회의 굉장히 의구심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이란 어떤 무력 충돌에서의 미국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 그다음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확실한 미국의 우위가 확인됐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 마무리 출구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협상을 끝낼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토나 우크라이나가 불만이 있더라도 따라가는 형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출구도 이제 가시화돼서 총성이 올 여름이 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